예, 그러면 이제, 어, 뭐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 1학기 마지막 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종교 편에서 제가 담당한 시간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수 형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러 간다 그래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어, 동양 사상을 동양의 종교 사상을 경수 형제가 이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중국이나 동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주시고 또 충분히 좀 들으시고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간단하게 고대 중국의 종교 어, 전반부만 제가 이제 도입부만 소개해드리고 어, 이 제 이제 종교학 강의는 1차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많은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네. 또 이래 강의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얻었고 또 이러면 또 더 쉽게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좀 전달해야 되고 좀 필요성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저 자신이 첫째는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 이 아담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이 생겼다 할까. 우리가 본질은 꿰뚫고 보지만 이제 그들의 어떤 자치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담이 지은 바벨이 어떤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식의 열매를 먹고 비슷한 유형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상대하는 거하고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만을 전하는 것하고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필요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실 분은 쓰시고 또 뭐 안 쓰셔도 공감력 하나만으로 전파가 되니까 뭐 꼭 이런 지식을 몰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공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최고의 힘이 되죠. 그래서 음, 쓸모가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한쪽에 치워놨다가 쓸데 있으면 다시 쓰면 되겠죠, 그죠? 뭐 그래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가 물으십시오. 예. 교회에 인재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뭐 힘든 목사님 계속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저기 이제 물으시면 됩니다. 예. 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는 물론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죠?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은 철기 문화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왕국 설립 이전에는 청동기 문화가
시대가 주류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근동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히타이트족이라 하는데 해족이라 하죠, 성경에. 근데 그 유명한 해족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그 장군 우리아의 남편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해족속을 용병을 고용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런 흔적을 보고 인간들이 어떤 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사상이 출현했는가를 이제 역으로 역산해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요즘은 이제 컴퓨터라는 도구를 쓰기 때문에 또 컴퓨터라는 이 컴퓨터가 도구화된 이 정보통신 사회를 한마디로 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최초의 이제 신석기 문화는 이제 양소 문화라고 하는 양샤오 문화이고 이제 1921년 이, 채색 토기가 발견된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석기 문화는 1928년에 이제 여기에는 토기로 특징 지어지는 룽산 문화라고 합니다. 양싸움 문화에서 드러난 종교적 사상과 신앙은 대부분 이제 일단은 이제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풍요에 관한 제의,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촌락의 공동 건물은 반지하의 작은 집에 둘러싸여 있고 집 안 중앙에 흙 구덩이와 굴뚝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신석기 문화와 전통 사회에 공유된 우주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에 성소가 있죠. 그다음 집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굴뚝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장례의 주제, 그러니까 죽음의 문양이죠. 이 장식된 붉은 토기는 세 개의 도상학적 모티브. 그러면 첫째, 삼각형인 겁니다. 삼각형. 그 다음에 장기판, 조개 껍질. 요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유골 단지에만 발견됩니다. 이 모티브는 이제 성적인 결합,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탄생, 재생, 이런 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마리의 물고기와 두 개인의 시민동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취해 있다라는 사상을 신인동명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노했다. 그러면 하늘은 사실 그냥 벼락만 칠 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감정을 투사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원시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발생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무당이나 사제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 양소 문화의 채색 토기는 왼쪽처럼 이렇게 좀 단조로운데 홍산 문화의 채색 토기는 조금 화려하죠.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중국의 그 고대 문명의
어, 그 유품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하면 대만에 다 있습니다. 장개석이 대량의 이제 중국의 문화유산을 대만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이징 박물관이나 뭐 산서성 박물관보다는 오히려 대만에 가서 중국 박물관을 보면 중국 문화의 특성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동기 시대의 종교, 천신과 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다음에 나오는 게 청동기죠. 그래서 중국 고대 상나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상고 시대는 하, 은, 주 이렇게 보통 배워왔죠, 그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인데 사실은 은나라의 원래 이름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그리고 그 상나라의 수도가 은입니다. 은. 그래서 은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상나라 시대는 선사 시대에서 역사로 진입하는 원역사 시대로 중국 고대사의 열명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청동기 야금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을 섞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아마 자기들이 발견했는 것보다도 지금 학자들은 저 근동 지역에서 넘어온 기술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및 수도의 출현, 군인 귀족 정치의 실현, 왕권 제도가 형성되고 문자 기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려한 청동기, 중국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때는 또는 고대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이 독일어는 그로스 사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레이트니스, 어떤 장엄함, 큰 겁니다. 왜 이렇게 신전이나 또는 왕궁을 크게 짓느냐 하면 그 앞에 물론 신의 권위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서면 왜소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천안문 앞에 가면 그게 이제 자금성의 시작이죠. 천안문이 아주 사람이 초라해 보입니다. 개인. 마찬가지로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고 여러 신전들은 피라미드도 그렇고 절대 왕조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왕권을 나타낸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외소함을 이제 드러나게끔 그렇게 효과를 줍니다. 음,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풍부한 도상이 나오고 동물의 뼈나 거북 껍질에 새겨진 각골 문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종교에 대한 고증 자료는 충분합니다. 뼈나 껍질에 새겨진 신탁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국 사람들 점칠 때 뼈를 던지거나 거북 껍질에 새겨진 것들을 이제 해석하거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석기 시대와 달리 천상, 이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제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제, 옥황상제라는 말이죠. 상제에 대한 정보를 냅니다. 그리고 왕의 조상만이 이 제를 최고 신이죠. 음, 그러니까 뭐 초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신들의 신 이렇게 여호와로 불렀으니까 다른 신적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죠. 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 신적인 존재 중에 유일신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여호와입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머지 신들은 이제 우상으로 격화가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왕만이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죠. 하늘의 자식이니까 천은 다음에 나오지만 천자는 독특한 인간, 호모 유니크, 스페셜 미니죠. 그만이 자신의 조상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자금성 가기 전에 둘러보는 곳이 천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교에 의하면 주자 가래는 이제 공자의 그 얘기편에 근거를 많이 뒀고, 그다음에 공자의 얘기편은 주로 이제 주나라 때 예를 복원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를 예악 문화라고도 하거든요. 예는 뭐냐면 중을 지키는 방법. 그다음에 악은 뭐냐면 화, 조화, 하모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 예악 사상으로 이제 처음부터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악, 예는 단순한 재래의식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어떤 근본적인 질서, 중심, 이런 의미고, 화, 악은 뭐냐면 음악이죠.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화로 해야 되죠. 어울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양문화, 중화문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천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뭐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죠. 네. 자, 모든 왕조의 귀감은 중하랍니다. 중하라. BC 1028년 마지막 상왕이 그 당시 주나라 군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어, 주 무왕이죠. 무왕은 가렴주고 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베고 재물을 이제 탐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가렴주구를 끝내기 위해서 천재로부터 천명을 부여받아 상나라 왕을 대적했다는 유명한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서경에 보면 두 편의 글이 있습니다. 주무왕이 역성혁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나라를 뒤엎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서경에 쫙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혁명 선언문입니다. 이게 중국의 역성혁명할 때 굉장히 많이 다시 인용되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왕조가 바뀔 때 아마 이시 왕조 때도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최고 이론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시 왕조의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봉화 사람입니다. 봉화 사람. 당시에 이제 어, 신유학이 나중에 이제 우리 경수 형제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수입한 사람이 안양이죠. 고려 말기에 안양이라는 학자가 이제 신유학을 수입합니다. 안양의 고향이 순흥입니다. 그 옆에 풍기 옆에 있는 순흥이 안양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양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을 이제 만듭니다. 이게 서원의 효시가 되죠. 조선시대.
그래서 이 서원이 이제 나중에 점차로 퇴색했다가 퇴계가 이제 풍기군수로 다시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종에다가 현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쇄신한다는 의미의 소수서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거기에 다시 이제 과거를 준비하는 일종의 고시원이죠. 형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영남유림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 그래서 이조 말기 100년은 사실 영남유림 소위 말해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출신들이 거의 이제 주도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척들은 대부분 안동 김씨, 안동 어, 그 삼씨가 있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납니다. 하여튼 삼씨가 이 외척으로 왕가의 왕비를 다 이제 자기들 가문에서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선 왕조를 말아먹은 게 뭐냐? 바로 이제 안동 출신의 그 외척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이태계라는 학자는 한국이 배출한 유일한 세계적인 학자 중에 두 명입니다. 유교에서는 아직도 이태계를 능가할 만한 유학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불교가 그렇게 많지만 사상가가 원효 이상의 사상가는 없다라고 아직까지 원효 이후에 뭐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수 형제가 잘 설명을 하리라고 앞으로 봅니다. 우리 저 기독교의 구원투수는 또 대구에서 안 나왔습니까? 그죠? 어, 우리 교회에서 안 나왔습니까? 바로 이열레라는 구원투수가 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승리를 거둔 주군은 주나라 왕이 되었고 중국 역사에서 최장의 왕조를 개척했습니다. 제창했습니다. 왕조가 개창될 때부터 천신인, 천이라는 말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일종의 상제, 제의 개념. 그래서 티엔 또는 상제는 의인화된 인격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중국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지성이면 감천 이런 사상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어, 감이 수통의 원리, 이런 게 나옵니다. 중국 사상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천인합일의 상태에서 하늘과 사람은 통할 수 있다. 감통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하늘은 일종의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음. 무소부지하고 만물을 통찰하는 하늘은 나중에 공자와 그 밖의 백가의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숭배되었고 이들 때문에 천신은 점차 그 종교적 성격 하면 이제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사실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구적인 의미에서. 예, 그냥 도덕 윤리죠, 그죠? 철학이. 급기야는 우주의 질서 원리 또는 도덕윤리의 근거로 변모하여 갔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늘 저 인용하시는 것처럼 이 중용의 앞에 세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게 이제 중국의 유학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삼강령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이해하면 다 되는 겁니다. 뭐 복잡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천명, 천명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 위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학파들이 갈라집니다. 이러한 최고신의 추상화와 합리화 과정은 종교사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신화의 신들은 전부 다 추상적인 신 테오스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세계의 기원과 구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의 우주 창조 신화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의 경이라는 경결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전설이나 신화 이런 것들을 이 조각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불과하지 창세기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탁월하게 어, 이 짜여진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초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원초적인 신인동령을 한 모습을 한 방고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때는 혼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해경 말고 서경에도 많은 문화에 여러 가지 우주 창조 신화가 중국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국이라는 말도 이게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는 진나라라는 뜻이죠. 진을 치나, 차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은 고려죠. 코리아. 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중국의 개념, 중화사상이 나온 것은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라는 학자가 중화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교를 국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기초는 동중서가 다 닦았다 이래 보면 되겠죠. 예. 자, 신성한 지배자 황제가 나오는데 삼황오제 중에 이제 삼황 중에 한 제가 황제입니다. 신들의 하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중과 열하는 역시 신적인 존재로 하여금 하늘과 땅 사이의 통로를 끊도록 했다. 그리고 중국의 신화 역시 대다수가 원초적 시대의 낙원적 성격을 노래한다. 끊임없이 공자는 요순치세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늘 한 말은 뭐냐면 나는 술이 부작이다. 술하되 새로 짓지는 않는다. 왜? 이미 고대 성인들이 요나, 순임금이 모든 어, 원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석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서상경 중에 논어 이외에 다른 것들은 공자가 아니고 공자와 맹자 말고는 다 위에 있던 고대 서적들을 편찬한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술하되 작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적 존재들은 샤먼, 신비가 영웅 군주들은 엑스타시 상태에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태초에 단절되었던 통로를 제거. 뭐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 사상이죠. 다른 우리가 근동에서도 많이 봤죠. 음. 자, 이제 중국 사상의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양극성, 교대, 그리고 재통합. 이건 서양 사람이 한자를 잘 모르고 서구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음. 사실 이게 어, 양극, 상보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상극, 상보, 상생 요 뒤에 나오죠. 이런 게 이제 한자적으로 정확한 용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서양의 학자니까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잘 구분된 계층이나 집단에 속하고 그 계층 안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속성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중국인들은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에 놀랍도록 정교한 상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국 사상이 가진 독창성은 아주 큰 분류로 소위 말해서 음양, 상극 상생의 순환 체제로 통합된다. 음, 그 여기에 오행이 들어가야지 상극 상생이 이제 잘 설명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의사들이 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사체질을 보든 뭐 아니면 또 우리 인체 장기를 오행으로 다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수화 목금토 요거는 이제 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음양 오행의 원리가 좀 설명되어 있는 태극도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어디에나 발견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전된 음양 우주로는 이 다양한 육체적 기술과 정신적 수련을 조직화하고 정당화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철학적 사색을 고취시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것만, 아이고, 한 개 더 있네요. 시경에서 음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제 차갑고 구름이 끼는 날씨를 암시하고 이제 내적인 것과 어울리는 반면 양이라는 것은 청명한 날씨와 열에 대한 관념을 가리킵니다.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되는 우주의 리듬과 남녀 양성의 상보적인 교대 사기에는 완벽한 등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음양과 음양의 신성한 결혼의 주제는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주적 차원을 드러냅니다. 이런 일량지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음양의 변화가 도의 외적인 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우리가希腊의 로고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길과 도로를 뜻하면서도 말함과 학설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도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뒤따라야 할 길, 길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제된 행동과 도덕률에 관한 관념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쟁이, 무당, 왕 등이 지니고 있는 성스러운 힘과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도력이라는 말이 쓰죠. 도가 높다, 도력이 높다 이런 말을 쓸 때는 힘과 기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나오는 거는요. 송나라 때, 송나라 이전에는 이제 수당 시대 때는 불교가 아주 유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주령계라는 사람이 이제 태극 도서를 쓰면서 이제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러다가는 불교 때문에 우리의 고유 사상인 이 유학이 사라지겠다 싶어서 송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형이사학적 사유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제 주령계는 다른 말로 주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의천 정명도라고 이정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주희와 이제 송양명입니다. 그래서 주희는 주자, 양명은 양명학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주희가 이제 압도적인 주류가 되죠. 그리고 양명학은 상당히 불교적 이미지가 강하다 해서 배척을 받습니다. 이거는 흡사 우리나라에서 율곡과 퇴계가 율곡이 옛날 금강산에서 돌을 닦았기 때문에 불교의 색깔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학파들이 기호 학파를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치 주자가 이제 양명파를 배척하듯이 퇴계파는 율곡파를 완전히 배척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실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또 유별납니다. 중국 사람은 양명학을 해도 우리나라처럼 배척을 안 하고 포용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음양의 원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입니다. 저거는 이단이다. 양명은. 사문난적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명학을 공부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좀 유별난 민족입니다. 주자와 육상산의 논쟁도 이제 거의 이제 이 책을 읽고 해석이나 사색을 합니다. 그 제일 위에는 태극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 음정, 양동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여섯 가지 까망, 하양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또 분화가 시작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수화, 목금, 토. 그 다섯 가지 이제 우주의 기본 원소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음과 양은 운동의 원리고 두 번째에 있는 그 원소는 재료의 원리. 그래서 이제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이 오행이 이제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논쟁이 발전합니다. 무국 이후의 태극이냐 아니면 무국이 동시에 태극이냐. 이런 논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데 뭐 이론적으로는 승리 뭐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논쟁 중인 음양 오행 사상이 축약된 상정화된 보편적 도형에 대한 주름계의 해석에서 신유학이 발생했고 이게 한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시왕조를 세우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